은퇴 후 한 달 정호 씨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지 않는 자신을 보며 묘한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30년 넘게 김 부장 혹은 김 이사로 불리며 쌓아온 사회적 자아는 껍데기처럼 벗겨져 나갔고 남은 것은 그저 백수 남편이라는 낯선 이름표뿐이었죠.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있는 정호 씨를 보며 명숙 씨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남편은 마치 배터리가 다 된 로봇처럼 전원이 꺼진 듯 보였거든요. 명숙 씨는 어느 날 아침 정호 씨에게 낡은 운동화 한 켤레를 내밀었습니다. 여보, 오늘부터 나랑 출근 같이 해요. 목적지는 저기 앞산 아래에 있는 작은 도서관이에요. 정호 씨는 투덜대면서도 아내를 따라 나섰습니다. 도서관 한 귀퉁이, 햇살이 잘 드는 창가 자리에 앉은 두 사람. 명숙 씨는 평소 좋아하던 시집을 펼쳤고 정호 씨는 왠지 어색해하며 목공 교본 한 권을 집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막한 도서관 안에서 들리는 책장 넘어가는 소리, 창밖의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에 집중하다 보니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정호 씨는 교본 속 도면들을 보며 어린 시절 가구장이었던 할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날 이후 정호 씨의 제2의 출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도서관에서 책을 보고 오후에는 아파트 베란다 한쪽에 작은 작업대를 만들었습니다. 톱질 소리와 사포질 소리가 집안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명숙 씨는 그 소란스러움이 오히려 반가웠습니다. 남편의 눈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으니까요. 은퇴 후 100일째 되는 날, 정호 씨는 명숙 씨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만든 원목 쟁반과 서툰 솜씨로 끓인 미역국이었습니다. 사실 그날은 두 사람의 결혼 기념일이기도 했습니다. 여보, 이거 당신 주려고 만들었어. 30년 동안 당신이 차려준 밥상을 내가 받았으니 이제는 내가 만든 이 쟁반에 당신이 좋아하는 차 한 잔이라도 내어주고 싶어서. 명숙 씨는 나무 향이 은은하게 나는 쟁반을 쓰다듬었습니다. 매끄럽게 샌딩된 표면에서 남편의 거친 손마디와 그동안의 노력이 느껴졌습니다. 쟁반이 너무 예뻐요, 여보. 그런데 이 쟁반보다 당신 마음이 더 고마워요. 당신 은퇴하고 나서 사실 나도 좀 무서웠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같이 시간을 보내야 할지 몰라서. 명숙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우 씨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미안해. 밖에서 돈 벌어오는 것만이 내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 당신이 집에서 어떤 고독을 견뎠는지, 어떤 꿈을 접어두었는지 물어보지도 않았지.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의 꿈치기가 되어줄게. 두 사람은 결혼 초기 돈이 없어 가지 못했던 제주도 일주일 살기를 계획했습니다. 이번에는 패키지 여행이 아니라 렌터카 한 대 빌려 목적지 없이 해안도로를 달리는 여행이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제주의 어느 오후 두 사람은 작은 카페에 들어가 비구경을 했습니다. 정우 씨는 가방에서 카메라를 꺼내 비에 젖은 수국 앞에 서 있는 명숙 씨를 찍었습니다. 나 이제 할머니 다 됐는데 뭐하러 찍어? 아니, 내 눈엔 당신이 제일 예뻐. 30년 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30년 후에도 그럴 거야. 그 말에 명숙 씨는 소녀처럼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빗소리와 섞여 카페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행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눈을 맞추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풍요로웠습니다. 베란다 공방이 자리를 잡을 무렵 정우 씨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바로 아내 명숙 씨만을 위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화장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아내의 화장대는 결혼할 때 사온 낡은 것으로 서랍은 삐걱거리고 거울은 가장자리가 까맣게 변해 있었죠. 정우 씨는 매일 아침 공방으로 출근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빌린 가구 제작 서적은 이미 너덜너덜해졌고 그의 손등에는 크고 작은 상처들이 훈장처럼 늘어갔습니다. 여보,
요즘 뭘 그렇게 비밀스럽게 만들어요? 톱질 소리가 밤늦게까지 들리던데. 응, 그냥 동네 애들 장난감 고치는 거야. 신경 쓰지 말고 먼저 자. 사실 정호 씨는 나무의 결을 살리기 위해 수천 번의 사포질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거친 나무 표면이 아기 피부처럼 부드러워질 때까지 문지르며 그는 자신이 아내에게 주었던 거친 말들과 무심했던 세월을 함께 깎아냈습니다. 마침내 화장대가 완성된 날, 정호 씨는 거실 불을 끄고 아내의 눈을 가린 채 베란다로 안내했습니다. 자, 이제 눈 떠봐. 눈을 뜬 명숙 씨 앞에는 은은한 편백 나무 향을 내뿜는 단아한 화장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거울 위에는 정호 씨가 직접 조각한 작은 장미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서랍 손잡이는 아내가 좋아하는 황동색으로 빛나고 있었죠. 이걸 당신이 직접 다 만들었다고요? 응. 당신 그동안 거울 보면서 늙었다고 한탄했잖아. 이제 이 새 거울 보면서 매일매일 예뻐지라고. 당신은 여전히 내 눈에 꽂히니까. 명숙 씨는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 속에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 속에는 주름진 할머니가 아니라 남편의 지극한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명숙 씨는 화장대 위에 놓인 낡은 빗을 정리하며 처음으로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비로소 자신이 온전히 이해받고 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명숙 씨가 화사한 스카프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부터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교실 등록했어요. 매주 목요일은 점심 혼자 챙겨 먹어야 할 텐데 괜찮겠어요? 정호 씨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허전해졌습니다. 은퇴 후 줄곧 껌딱지처럼 붙어 지내던 아내의 갑작스러운 독립선언이었죠. 하지만 그는 짐짓 쿨한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나도 공방 일이 얼마나 바쁜데 걱정 말고 다녀와. 하지만 아내가 문을 나서자마자 정호 씨는 시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10분, 30분. 공방에서 대패질을 하다가도 현관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고개를 번쩍 들곤 했죠. 평생 자신을 기다려온 아내의 마음이 이런 것이었을까? 그는 빈 식탁에 앉아 낯선 정막을 씹으며 아내의 소중함을 다시금 절감했습니다. 그날 오후 돌아온 명숙 씨의 가방 안에는 엉성하게 그린 꽃그림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작품이에요. 당신 공방 벽에 걸어두면 어울릴 것 같아서. 정호 씨는 아내의 수줍은 선물을 받아들며 자신이 만든 가구에 아내의 그림이 더해지는 진정한 합작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정호 씨는 베란다, 공방에서 만든 작은 나무 상자를 명숙 씨에게 건넸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통장 하나와 2장의 비행기 티켓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당신이랑 나랑 한 달에 조금씩 모은 은퇴 펀드야. 우리 결혼 40주년 때는 유럽으로 가기로 했잖아. 배낭 메고 기차 타고 당신이 보고 싶다던 미술관 다 가보자고. 명숙 씨는 통장에 찍힌 삐뚤빼뚤한 입금 내역들을 보았습니다. 유럽 여행, 명숙이 옷값, 우리 여보 용돈. 남편이 공방에서 이웃들의 가구를 수리해주고 받은 푼돈들을 하나하나 모아온 기록이었습니다. 당신 언제 이런 걸 다. 이제 시작이야. 우리 인생의 황금기는 아직 오지 않았어. 당신이 내 옆에 있는 한 매일매일이 축제니까. 정호 씨는 아내를 품에 안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눈에는 그 노을이 내일의 희망찬 태양보다 더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거실 바닥에 펼쳐진 세계지도. 거실 한복판에는 커다란 유럽 지도가 펼쳐졌습니다. 돋보기를 쓴 정호 씨는 마치 고시 공부를 하듯 기차 노선을 체크했고, 명숙 씨는 그 옆에서 미술관들의 휴관일을 꼼꼼히 적었습니다. 여보, 여기 파리 루브르 박물관은 너무 넓어서 하루 만에 다 못한대요. 우리 이틀은 잡아야겠어. 걱정 마. 내가 당신 다리 아프지 않게
중간중간 쉴 수 있는 예쁜 카페는 다 찾아놨으니까. 젊은 시절 신혼여행조차 제대로 가지 못해 미안했던 정호 씨는 이번 여행만큼은 완벽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명숙 씨는 지도의 노선보다 자신을 위해 인터넷을 뒤지며 끙끙대는 남편의 뒷모습이 더 좋았습니다. 여보, 사실 난 에펠탑 안 봐도 돼요. 당신이랑 이렇게 지도 펴놓고 싸우다가 웃다가 하는 지금이 벌써 여행인걸요. 그 말에 정호 씨는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안 돼. 내 인생 목표가 당신 에펠탑 앞에서 사진 찍어주는 거야. 내 공방 1호 모델인데 격식이 있어야지. 여행을 앞둔 어느 날 정호 씨의 베란다 공방에 의외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옆집에 사는 67살 정도 된 꼬마 아이였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바퀴가 빠진 낡은 나무 자동차가 들려 있었죠. 할아버지, 이거 고칠 수 있어요? 우리 아빠가 어릴 때 가지고 놀던 거래요. 정호 씨는 돋보기를 고쳐 쓰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혔습니다. 낡고해진 장난감에는 세월의 때가 묻어 있었지만 정호 씨는 그 안에서 소중한 기억을 읽었습니다. 그럼 고칠 수 있고 말고. 이 자동차는 아주 씩씩한 녀석이라 조금만 치료하면 금방 다시 달릴 거란다. 정호 씨가 조심스레 나무를 깎아 바퀴를 끼우고 기름칠을 하는 동안 명숙 씨는 주방에서 갓 구운 쿠키를 내왔습니다. 아이는 고쳐진 자동차를 품에 안고 환하게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정호 씨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30년 동안 만들었던 수만 장의 서류보다 지금 이 작은 나무 자동차 하나를 고친 것이 누군가에게는 더 큰 행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여보, 나 여행 다녀오면 본격적으로 동네 수리공 해볼까봐. 돈은 안 받아도 저 웃음 하나면 충분할 것 같아. 당신은 역시 손으로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네요. 내가 진작 은퇴하라고 할 걸 그랬나 봐요. 드디어 여행 당일 새벽, 두 사람은 커다란 캐리어 2개를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정호 씨의 어깨에는 아내가 선물한 새 카메라가, 명숙 씨의 가방 안에는 남편이 깎아 만든 나무 책갈피가 들어 있었죠. 텅 빈 지하철 안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창밖을 보았습니다. 어둠을 뚫고 서서히 동이 트는 풍경이 꼭 그들의 인생 이막 같았습니다. 여보, 떨려요? 명숙 씨가 속삭였습니다. 정호 씨는 아내의 손을 꽉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당신이 옆에 있는데 뭐가 떨려? 우리 이제 진짜 우리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오르는 순간 정호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30년의 성실함이 준 선물 같은 이 비행이 단순히 유럽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닿는 영원한 여행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